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채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였고, 사채업자들은 사기꾼이었냐? 아니죠. 사업은 해야겠는데 돈은 부족하고 은행 문턱은 높습니다. 사채 시장은 비상구였던 셈이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발버둥 치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업가도 그렇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이 고비만 넘기자는 심정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사채를 쓰는 거죠. 문제는 그런 기업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채를 끌어다 딴짓을 해서 사고를 내는 데 있는 겁니다. 장영자 여인이 그랬고 명성사건 김동겸 대리가 그랬죠. 영동개발 사건 때는 이봉예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채 파동은 곧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되니까 정부로서도 심각했던 거죠. 각하, 찾으셨습니까? 아, 김 장관. 이철이 장영자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었고 상업은행 김동겸 대리가 사채를 끌어모으기 위해 수기통장을 사용했던 명성그룹 사건이 마무리되던 1983년 가을, 전 대통령이 김만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불렀다. 김 장관. 요새는 금융사고가 한번 터지다 하면 수천억 원인데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업인도 기업인이지만 금융인들이 자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일제시대 때부터 보면 말이지, 응? 은행을 제일로 쳐졌다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최만식 선생이 쓴 탁률한 소설에도 은행원이 나옵니다. 정주사라는 사람이 하충민으로 전락하게 되니까 딸을 은행원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라고. 돈도 쉽게 맞이고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일하니까 공무원보다 훨씬 대우가 좋았다고. 어? 지금도 은행원들은 그 정도 대우를 받을 낀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은행입니까? 그거는 딱히 대우가 적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제도의 문제구만. 예, 각하. 맞는 지적이십니다. 은행 내부에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라고.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래도 이 돈을 만지다 보면은 간덩어리가 커져서 말이지. 예? 몇억 원이라 돈으로 베지도 않는 거지. 결국 은행이 국민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인데 이게 들에 까먹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 각하. 그래서 은행장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장 인사를? 예. 기존 은행장들을 대폭 물갈이해서 우선 분위기 쇄신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됐구만. 그럼 그 은행장들을 다 갈아버립니까? 예. 시중 은행장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번 기회에 은행들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그동안 이철이 장영자 사건, 명성 사건에 이어 영동개발진흥 사건까지 거쳐오는 동안 재무장관이 2번이나 바뀌었다. 그런데다 이번에 대폭적인 은행장 교체설이 나온 건 재무장관 교체로는 뭔가 성에 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1983년 10월 25일 매일경제신문. 24일 하오 6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은행장 경질은 금융계에 상당한 파문을 안겨주었다. 경질폭이 의외로 큰 데다가 갑작스런 인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계의 총수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경질됐고 총재 자신도 발표가 임박해서야 통고를 받았을 정도로 이번 인사는 철저한 베일 속에서 이루어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장관님, 이번 인사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진 겁니까? 좀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어차피 이달 안으로 은행장 인사 이동이 있을 거라는 거는 알려졌던 사실 아닙니까? 이번 은행장 인사의 성격과 배경에 설왕설래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금융계에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딴 금융사고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차원일 뿐입니다. 설왕설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면 강력한 문책성 인사로 봐도 되겠군요.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도 포함되는 겁니까? 지난 2년간 금융계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왔는데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날 김만재 장관이 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있었던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분명했다. 당시 언론들도 대폭적인 은행장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동안 사고로 얼룩진 금융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용이 갖추어졌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 1983년 11월 5일 동아일보. 대구 지방의 유력 기업으로 급성장해오던 광명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도산했다. 제1은행은 4일 광명그룹 8개 계열 회사 가운데 광명임업, 광명주택, 광명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 6억 3,700만 원을 부도 처리하고 광명투자금융은 은행이 인수 경영키로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다른 은행에 인수시키기로 하고 실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명그룹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말 그대로 대구 경제의 보배였고 미래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먹구름에 휘말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대구 경제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가 빠른 만큼 몰락도 빨랐다고들 수군거렸다. 시간을 거슬러 1966년 초 어느 날. 아버지, 찾으셨습니까? 그래. 앉거라. 예. 수왕아, 네 이름이 와수왕인지 아나? 빼어날 수의 왕. 빼어난 왕이 되락하는 이름 아닌겨? 그래, 맞다. 내가 우리 집안의 왕으로서 새해부터는 왕권을 니한테 넘겨줄라 한다. 예? 여보, 그게 무슨 말인겨? 야, 아직은 애기라 얘. 뭔 소리 하노? 대학까지 졸업한 애기가 어디 있는데. 단종은 12살에 왕에 올랐다. 그 아이 삼촌한테 쫓겨났지 얘. 시끄럽다, 마.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쥐는 아직... 아이다. 내는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갑자기 유언도 없이 죽는 것보다는 하던 일 고스란히 물리주고 정리를 하고 죽어야 안 되나. 네, 내년 1월 1일부터 출근하는 기다. 알겠나? 예, 아버지. 그해 이수왕의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이수왕은 21살 나이에 가업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벌목과 제재소로 착실하게 재산을 모았던 아버지와는 달랐다. 그리고 그의 꿈도 부친이 평생 해온 제재소 사장 정도가 아니었다. 수아, 네 참말이고. 그러면 내가 언제 빈말하드노? 이야, 건축 사업이라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제재소 하다가 왜 건축 사업까지 하노? 와, 배 만드는 목수가 배 타고 바다 나가서 고기 잡으면 안 되나?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닐 낀데. 그러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제재소 하시면서 상대한 사람들이 죄다 건축하는 사람들 아이가. 그렇다고 니 아버지 친구들을 상대로 사업할 기가. 사업이라 하는 게 나이가 뭔 상관이고. 불로시장 가봐라. 거 가면 할매들이 막걸리 파는데 할매들하고 할배들만 상대하더나. 맞네. 이 말이 맞다. 그거 뭐래. 이 이수왕이가 세계적인 건축왕으로 신문에 날끼나. 물론
갓 사업 시작하는 마당에 꿈은 커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수왕은 사업 수완이 좋았던지 대구에서는 내노라 하는 기업인으로 성장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연립주택을 짓는 광명주택이라는 걸 설립하죠. (1978년은) 불황기였다. 그러나 이수왕은 배짱으로 밀고 나갔다. 게다가 경제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설 정책을 장려했던 만큼 이수왕은 때를 잘 탔다고 볼 수 있다. 마산 창원공업단지와 부산항을 직접 연결해서 남부 경남의 새로운 산업선이 될 부산 마산 간 고속도로가 착공됐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부산시 감전동을 시발점으로 마산시 구암동까지의 43.5km로서 부산에서 냉정까지의 20.6km. 이거 보래. 신화를 창조하자. 사원 한번 멋지다. 글라. 수아마, 니 진짜로 건설업체 사장 됐네. 무슨 소리고? 가짜 건설회사도 다 있나? 니 요즘 이 대구 시내 관극공사, 일반공사 다 따갔다고 이거 소문이 바다하더라. 그 뿌이가 빌딩 지어가 임대사업으로도 돈을 짭짤하니 번다면서. 니 조심하 그래.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빨리 크면 안 된다. 그래. 어? 그냥 동선이 말이 맞다. 신화 창조도 좋지만 또 뭐 좀만 천천히 가거라. 동서봐. 천천히 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긴데 그건 신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신화는 딴 게 아니다. 10년 내에 우리나라 도급순위 30위권에 들어가는 기다. 이야, 그 정도면 건설 제발 아이가. 그때쯤이 뭐 아마 내는 대구 사람이 아닐 기다. 미국, 일본, 중동까지 세계 건설 현장에 우리 광명건설이 들어가 있을 기라 이 말이다. 우리 사람이 멋지네. 이수왕은 야심만만했다. 실제로 1979년에 광명건설을 설립할 당시 인수한 건설사의 도급 순위는 268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억척스럽게 일해서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년 뒤에는 118위, 2년 뒤에는 65위로 껑충 뛰었다. 그 무렵 광명의 외형 수주액은 약 120억 원 정도. 이만하면 지방 기업으로서는 파죽지세로 성장한 셈이다. 우리 대구 건설업계는 광명건설이 다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학교 건물도 짓는다 하던데 형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는 니는 뭐 하고 있노? 저야 뭐. 근데 형님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알다 마다. 그러니까 그저 아버지를 잘 만나고 벌기다. 이수왕이도 뭐 지금 아버지 덕분에 그래 큰 거 아이가? 그렇긴 하지. 뭐 회사 시작한 지 2년 만에 환급 공사까지 따냈을 정도면 어디 그게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겁니까? 뭐 요새는 뭐 대전 쪽까지 올라간다 카대. 대전까지? 능력만 되면 뭐 제주도까지 가는 거지 뭐. 야, 젊은 친구가 악발이고만. 아무리십니까? 제가 아버지 음덕도 있고 막 본인도 그래 뛰니까네 회사가 해마다 커지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내는 여기 이수왕이 볼 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기라. 아니, 뭐가 말입니까? 아니 몇 천만 원짜리 공사하는 건설업체가 몇십만 원짜리 공사도 한다 하더라. 물불을 안 가리는 기라. 실제로 건설 경기가 불황이던 1983년 광명건설이 부도 사태를 맞을 당시에도 도급순위 74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수왕의 그런 맹렬한 기질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공사의 크고 작은 규모를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부도 당시 광명이 시공하고 있던 공사 내역을 보면 100만 원짜리 고등학교 물탱크 공사에서 1억 원짜리 대전 지방법원 증축 공사까지 있었다. 예, 그 무렵 광명건설 이수왕 사장은 누가 봐도 대구 지역에서는 떠오르는 공사판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이수왕 사장은 이미 비극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습니다.